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31일 금요일 이 지긋지긋한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7월 한 달 동안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수명이 조금씩은 줄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 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7년 짧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번에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나 또 오래 하신 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도 이번에 정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장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변동성 막 흔들어댄다 했잖아요. 네, 막 흔들어대면서 이 변동성이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 변동성이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걸 모르고 막 레버리지를 심하게 사용하면서 들어오셨던 분들 막 이렇게 털면서 털어버리고 그리고 올라가는 게 이 냉혹한 주식시장의 속성입니다. 이 7월도 지나고 나서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서 이번 이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회복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매일매일 저도 웜에 소통하면서 웜의 신박 아침 모닝브리핑 받고 주말에 별주보전 하면서 이 변동성 장애 난제를 풀어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댓글 좀 읽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쓰신 분이 성지순례 왔습니다. 6시간 전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고요. 어제 시장이 너무 이제 험악하다 보니까 그죠? 어제 박현주 회장님이 지금이 삼전 닉스 사야 할 때 투자대가 박현주 긴급 조언 하셨는데 그 기사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올해 내내 내가 추천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가격이면 사볼 만한 것 같다. 네, 그런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업계 이런 그룹분들이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멘탈이 나가고 불어나는 그 평가선을 보면서 모두가 이래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업계의 이런 베테랑들이나 그룹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박 회장님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이 하이닉스 주식을 48억을 사셨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루에 거래되는 주식이 얼만데 그죠? 거래되는 거래대금이 1조가 넘고 이런데 아니 48억 샀다고 그게 반등이 되는 게 맞아? 이럴 수가 있는데 경제는 심리이잖아요. 심리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이 약간 상남자 기질이 좀 있으시잖아요. 주식도 되게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야, 최 회장님이 또 여기서 딱 이 주린이들 구해주러 오셨구나. 예,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게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신호이고 대주주가 주식을 살 때는 그게 매수 신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매도나 쇼플레이를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나 주식 샀어. 이런 얘기를 해줄 때가 되게 짜증스러울 거야. 더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대주주가 주식을 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이 심리를 확 바꾸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배구 경기나 야구,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흐름을 타잖아요. 흐름을 탔을 때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고 있다가 2대0 주고 있다가 순식간에 한 15분, 20분 만에 3골 넣어버리고 그게 한 골로 인해서 흐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게임 메이커이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메시 같은 선수 그런 실력자들이 그 흐름을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차피 11대 11 싸움이니까 메시 한 명으로 인해서 이길 수는 없지만 그 메시가 그렇게 흐름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한 번씩 했을 때 팀 전체가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 업계에 실력자분들이 여기저기서 그런 게임 메이커, 게임 체인저, 네,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도 댓글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지금 한참 내리고 있는데, 자, 댓글 좀 읽어보면서 소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 처음 뵙는 분인데, 살 때라고요? 크크크. 아, 예. 열심히들 사십시오. 추석 전이면 그냥 싹 다 마이너스 50%씩 찍겠네. 크크. 저희가 이 악플이나 이런 거를 따로 뭐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뭐 지나친 정치 얘기, 또 지나친 종교 얘기 해서는 안 되는, 그 right place가 아니잖아요. 여기 경제를 얘기하고 주식을 얘기하는 곳에서 아무리 그게 이념적으로 신념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옳지 않은 적절한 장소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나쁘다가 아니라 부적절한,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inappropriat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그런 댓글 아니면 뭐 저에 대한 뭐 악플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혹시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놓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댓글을 보면 그 전체적인 이 대중 심리를 또 읽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서는 올라간다는 얘기에 굉장히 짜증스럽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을 때, 그때가 이제 풋옵션을 산다든지 곱벌스를 산다든지 그 공포감에 더 빠질 거다고, 아니면 그 공포감에 나는 더 빠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뭐야 올라간다고? 그래서 내 포지션과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얘기에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쏠림을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감정적인 댓글들, 그런 댓글들이 좀 날선 댓글들이 있더라도 제가 그런 거는 지우지 말고 그냥 냅두라고 얘기합니다. 닷컴 버블 때 나스닥 800에서 5000까지 올랐다가 다시 1000으로 떨어져서 세상 망한 것처럼 떠들었다고 하더라. 지금 25000? 펀더멘탈 못 믿고 징징대는 사람들 이참에 손절하고 다시는 주식판 얼씬도 하지 마시게. 네, 또 아주 세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 이분은 주식을 들고 계신 분으로서는 또 너무 징징대지 마.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이닉스 곧버스 오늘 거래대금 3위 5조 거래. 그러니까요. 이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하이닉스 곧버스를 잡았는데 뭐 올라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짜증스러운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투자 대가이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자 대가이시기 전에 투자 대가이시면 말랐어야죠. 장폭락하고 유튜브에 자신있게 대가라 하심이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쪽팔리지 않나요? ETF 정보를 상대로 말리시던가 하셨어야죠. 다 터진 상황에서 나는 이제 롱 잡았으니 롱입니다. 이게 대가인가요? 박현주 회장님을 얘기하시는가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제가 대가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의 대가, 주식의 대가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박현주 회장님은 어쨌든 그 동원정권 압구정 시절에도 대단하셨던 분이고요. 월급쟁이로서 이 큰 재벌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서정진 회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빌리어네어 클럽 같은데, 그런 데 가면 박현주 회장님하고 서정진 회장님 두 분이서 우리는 월급쟁이 출신으로 이렇게 재벌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서 친하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하고 비교해 봐도 뭐 전혀 잽도 안 되고요. 그냥 주식이라는 게 바둑
바둑 방송에서 이렇게 대국을 두는데 요때는 요렇게 두고 요때는 그 해설하고 뭐 이런 분들이 이세돌 구단이나 요즘 신지서 구단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막 그 해설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 해설을 듣는 이유가 바둑 초보자들이나 중급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해설 들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2의 빈센트가 자꾸 나오네. 정말 끝까지 삼전 닉스 말고 다른 주식 추천해 주세요. 징글징글합니다. 유튜브가 돌아가면서 견디라고 하네. 채슬리에서 닉스 주식 사놓고 방송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닉스에 환장하던 개미는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관도 생각해 주세요. CEO가 바른 기업이요. 미국 기업처럼 자사주 매입 자주 하고 맨날 PBR, PER만 따지면서 돈돈돈 하지 말고 바른 기업 없어요. 뭐 채슬리는 다를 줄 알았는데 하시는데 우리 방송을 그동안 이제 안 보시다가 요 제목만 보고 들어오신 분이다. 그죠? 그 빈센트 김두원 연구원 제가 아주 잘 알죠. 이번에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제가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걱정을 했고 그 우리가 이 방송을 참고하실 때 실제로 저 사람이 그 운용을 한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제야의 고수 있잖아요. 주식으로 해서 진짜 큰 돈을 번 사람인가. 실전 투자 경험이 얼마나 될까. 요런 부분을 조금 따져보시면 되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면 열심히 산업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코로나 때 이현택 연구원하고 김두원 연구원 두 분이 그때 같이 KB증권인가 어디 같은 팀에 있었어요. 팀에 있어가지고 그때가 2020년 한 5월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와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실험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얘기를 제가 한 4, 50분 다 듣고 업계 후배들이니까 그 얘기를 해줬었던 거죠. 예전에 스페인 독감 때 1917년 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없어졌는 줄 아냐 하니까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때 치료제, 백신 아무것도 안 나오고 2년 만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17, 18년도면 우리나라 뭐 완전히 위생 상태 말도 아닐 때잖아요. 전 세계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2년 만에 스페인 독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집단 면역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번 코로나가 되게 무섭고 전 세계가 뭐 봉쇄된 상황에서 이게 꽤 오래 가는 이슈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2년 안에 무조건 없어질 거라고. 집단 면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10년의 미래의 현금 흐름을 땡겨가서 거래가 되는데 올해 내년 아무리 이익이 반토막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가는 10% 정도만 빠지는 게 맞는데 이번 장에서 페드의 전격적인 제로금리 정책,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반등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그 반등을 다 모조리 반등이라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빠지기 때문에 1800에서 뭐 곧버섯 사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그때 곧버섯 많이 사셨잖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뭐 저희 회사 직원 중에도 1800에 곧버섯 사겠다는 직원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번 장이 3천 넘어가는 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막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까지 이제 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배팅을 하면서 엄청나게 터져보고 부상도 당해보고 뭐 그런 실전을 겪은 사람인가 아니면 글만 쓴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참 글 내용은 좋은데요. 글 내용은 좋은데 그래서 여기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투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전투 경험이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이제 위태위태하죠. 뭐 이 실전 점투를 해서 저희 재테크 스승 형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어떤 일에 차트 가르쳐 주면서 "세희가 이거 절대 다른 사람 가르쳐 주지 말라고. 우리는 이 피 흘리면서 배운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 노하우를 저한테 정말 좀 조용히 가르쳐 주시면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예, 그런 경험이 없는데 시장을 보면서 그동안에 뭐 전략을 하다 뭐 하다 예, 그런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빈센트 최근에 나와서 했던 자료 그런 것도 저 방송 다 보거든요. 방송 보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전 경험이 조금 없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구나. 예, 그런 부분은 저는 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또 다 오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거죠. 서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단 지성이 발휘되면서 우리 시장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보니까 이 악플이 좀 이 날쓴 댓글들이 꽤 많네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바닥 신호라는 거죠. 70평생 옆길 안 보고 한 푼 두 푼 모았다가 갑자기 주식 사라는 땡땡땡 말 듣고 좋은 기업 주식을 나쁜 가격에 샀는데 계속 들고 있으면 나쁜 가격으로 올라올까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식을 할 때 웬만하면 1등 기업에 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좋은 가격인지 나쁜 가격인지 이거 일반인들은 알기가 너무 힘들고요. 저희 업계 일에 제도권에 있고 또 애널리스트조차도 지금 이 가격이 미래에 이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정, 낙관적인 가정 아니면 비관적인 가정,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익이 바뀌잖아요. 어떤 시나리오를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밸류에이션이 달라지잖아요. 이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쁜 가격인지 착한 가격인지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기업을 나쁜 가격에 사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나빴던 가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잡주하지 마시고 네, 뭐 3등이 1등 될 것 같다. 뭐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인데 이 기업이 환골탈태해서 뭐 잘 될 거다. 그거는 연예인들의 주식 망한 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잡주 매매 그런 거 절대 하시지 말했잖아요. 나쁜 가격이 다시 나쁜 가격으로 절대 안 오고 상폐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셨다면 그 나쁜 가격 다시 회복합니다. 삼성전자 96,800원 나쁜 가격이었었잖아요. 5년 전에. 다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쁜 가격이 이익이 많이 날 때 나쁜 가격이 되는데 2017년 11월 달에는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한다니까 또 확 올랐다가 그거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하지만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나쁜 가격을 다 회복합니다. 이게 시간의 대가, 그 다음에 평가손이 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근데 슬기롭게 한다면 그 스트레스를 주는 착한 가격이 됐을 때 착한 가격에 내가 저번에 나쁜 가격에 너무 급하게 샀네. 착한 가격이 됐을 때 사야죠. 그죠? 근데 대체로 착한 가격이 되면 못 사십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이 가격은 착한 가격이니까 이제 뭐 사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어제 영상이나 이런 댓글에는 너나 사세요. 약간 네,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고버스 11% 수익입니다. 하루가 즐겁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고버스 11% 나신 분도 어제 종가에 잘 좀 이익 실현하고 나오셨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7천 손절 쳤다. 이제 국장은 빠빠이다. 결론 수익 1,000만 원 다 반납하고 생돈 6천 마이너스다. 떠난다. 그러니까요.
절대 이 가격에 대한 개념이 없었었던 거잖아요. 가치 대비 가격. 네. 그런 가격의 움직임 흐름만 맞추려고 하셨지 이 가격이 착한 가격인지 나쁜 가격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어제 7천 손절 쳤다고요. 결국 착한 가격에서 내가 박앤세일 해준 거잖아요.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짐 사이먼 수학적으로 수학 박사들이 모여서 알고리즘으로 돈을 버는 그 헤지펀드인데요. 그 헤지펀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변동성 속에 사고 팔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서 가만히 들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먹잇감이 아니다는 거죠. 뭔가 내가 무슨 판단으로 위에서 사고 또 밑에서 팔고 그 기준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계속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에서 빠이빠이 미장가도 다 똑같아요. 사실 지금 그 매매하는 원칙을 어떤 규칙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규칙은 미장이나 국장이나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이 블랙먼데이 흉내내기 했습니다. 3전 후 6년 동안 하락시마다 매수해서 2,000주 넘게 만들었는데요. 아직은 견딜만 하네요. 힘내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좋은 주식을 삼성전자 우선주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70% 이상이에요. 좋은 자산이니까 안 팝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주식을 6년마다 하락시마다 매수하셨다 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현명한 투자자이신 거죠. 떨어질 일밖에 없다고 하고 지금 하락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파냐 하는데 매일 손절할까 버틸까 하루 종일 고민하다 지치다 우울하게 끝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다가 그나마 여기 와서 좀 치유받고 마음 안정 위로받습니다. 네, 주식이 착한 가격이 됐잖아요. 착한 가격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1년 뒤 꼭 살아남아서 치맥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으로 어떤 섹터를 사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 잘 모를 때는 그냥 지수 사시면 됩니다. 그죠? 코덱스 200 지수 사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저희도 어제 뭐 100억 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저께죠.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 코덱스 200에 들어가 있는 거의 대부분이 종목이 10개 중에 9종목은 전부 저는 착한 가격에 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뭐 사야 되지 이럴 때는 일단 코덱스 200부터 사시고, 네, 이 지수대에서는 뭔가 사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사시고, 그러면 이번처럼 이래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여유있게, 뭐가, 공부할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이놈 사야 되겠네. 네, 그러면 이제 코덱스 200 팔아서, 네, 그 주식 비중은 늘리면 됩니다. 그냥. 뭘 사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코로나 때도 매도 시기 놓쳐서 마이너스였는데 또 그러고 있어요. 수익권에서 현금을 챙기지 못하는 게 욕심일까요? 욕심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나쁜 가격인지 착한 가격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으로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판단으로. 절대 사면 안 돼. 지금 하락 추세고 그리고 다시 조정 후 회복장 오더라도 위에 매물 물려있는 엄청난 개미 시체 그거 뚫고 상승하려면 수년 걸림. 네. 최근에 이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옛날에는 지루하게 그때 옛날에는 뭐 상한가 15% 그전에는 상한가가 거의 뭐 3, 4%였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루하게 빠지고 또 지루하게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30%다 보니까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면서 굵고 짧게 조정 확 받고 반대 매매 털어버리고 그러고 또 빨리 올라오고 네 그렇습니다. 전무님은 국민연금이 지방에 있는 게 상당한 불만인가요? 네. 그리고 지방대 넣으면 어떤가요? 폄하하지 마세요. 아유,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고요. 국민연금이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요. 지방
분권화로 해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주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그다음에 뭐 군인공제 뭐 이런 거 다 모아 가지고요. 공무원 연금까지 다 모아서 와 전주는 연기금의 도시 뭐 이렇게 만들면 엄청 좋잖아요. 그렇게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권사 모든 증권사가 거기 다 브랜치 만들어야 되고요. 전 세계에 골드만삭스부터 모간 스탠리 다 거기다가 브랜치 둘 거예요. 그러면서 전주가 하나의 금융 도시가 되고 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만든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좋은 인프라가 있어요. 그렇게 모아주면 되잖아요. 국민연금이 3대 연기금이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모아서 하고 뭐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천, 뭐 청주, 뭐 여기 반도체 클러스터. 네, 이게 모여 있어야 시너지가 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뭐 가구 단지 모여 있잖아요. 저기 경쟁이 심할 건데 왜 모여 있지? 근데 사람들이 그 가구 단지 어디 가면 뭐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가구 단지, 양복 단지 뭐 그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분권으로 인해서 그 지방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막 찢어 놓지는 말라는 거죠. 찢어 놓지는. 적정 코스피 주가가 7,500에서 8,000 이상에서 들어간 랩은 걱정 안 해도 될런지요. 네, 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떨어지면서 손실 난 거, 그리고 한 1년, 2년 이렇게 보면 결국 올라갈 때 좀 많이 먹고 네, 이번에 조정장에서 좀 덜 터지고 올라갈 때 다시 또 뭐 아무래도 피터 린치도 얘기를 합니다. 이 베타를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터지고 예,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시장은 우상향이었잖아요. 중간에 막 블랙 먼데이도 했고 했었지만 그래서 올라가는 장에 이제 잘 벌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예, 굉장히 강세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그렇게 랩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보다는 이제 너무 좀 공격적으로 예, 운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떨어질 때도 좀 아프게 떨어졌는데 결국은 네, 조금만 길게만 들고 가시면 그러면 다 회복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10년 보고 샀으니 안 팔고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0년 들고 갈 주식이 몇 안 되는 듯 했어요. 삼자는 적어도 그 정도는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시클리컬이잖아요. 시클리컬인데 결국 이번에 돈 버신 분들이 내가 사는 건 잘 사는데 팔지를 잘 못해서요. 예, 그런 분들이 팔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37만 원 이렇게 갈 때까지 들고 계셨던 거잖아요. 사고 팔고를 만약에 잘 한다라고 생각한 분들은 이번에 아마 그 10만 원 언저리에서 예, 다 털렸을걸요. 그래서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이랑 너무 시장이 다른 초유의 사태네요. 오늘도 계속 하락하는 걸 보고만 있었는데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하방이 열렸다던데 잘하고 있는 건지 바보인 건지. 예전에 삼전사서 6년 있다 본전 복구했었는데 또 다른 6년이 될까 봐 걱정이네요.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제발 연말에 다시 웃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어제 저희 회사 네, 큰 고객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힘이 쭉 빠지신 목소리로 전화 오셔서 누가 사천 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사천 간다라고 얘기하신 분 그동안에 잘 맞추신 분 맞냐고. 이번에 9천 가는 거 맞추고 또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맞추신 분 맞냐고. 잘 맞추신 분이라면 그분 얘기 들으셔도 되는데 했더니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아마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채널이
보면 항상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채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채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염이 심하신 것 같아 처방드립니다. 보리수 생열매를 보리수가 익는 시기에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한두 컵씩 드세요. 익는 시기는 5월 하순에서 6월 한 달간이라고요.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해마다 드셔야 해요. 그래요. 보리수 생열매. 20년 병원 다니며 고생하다 우연히 이 방법으로 비염 해방되니 너무 편하셨다고요. 먹기 시작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생열매만 먹다가 올해 냉동 녹여 먹었는데도 효과가 있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그 두려운 폭락장 후에 고객 자금으로 매수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섣불리 매수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 물론 장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지만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것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같은 공포와 절망은 정말 정말 흔하지 않은 것이고 또 똑같은 공포가 반복될 거란 생각은 쉽게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크게 털리기도 하고 주식시장을 떠날 생각도 했지만 문제의 실체를 알고 보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네. 항상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자신의 멘탈이거든요. 참 그러고 보니까 오늘 신문기사에 허지용 교수님의 마음상담소 있습니다. 제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번 생에 나는 안 돼. 뭐 이런 거에 관한 기사 칼럼이니까 좀 이따가 기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폭락장의 주범이 금리와 연준 위원장 교체라고요. 우리나라만 유독 이 지경인데 원인은 너무 일반적인 걸 짚으시네. 이번 도를 넘은 폭락장의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이고 그 다음이 너무 지나친 특정 종목에만 의존한 국내 산업 특성이죠. 다른 나라만큼만 조정받았으면 금리와 연준 위원장 교체라는 부분이 납득겠지만 이런 게 동의가 안 되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 지나친 특정 종목에만 의존한 국내 산업. 코스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가지고 50%가 넘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샌디스크 한 2년 만에 80배 올랐거든요. 키옥시아 일본 시장 1등 됐다가 지금 반토막 나 있잖아요. 지금 이 메모리 쪽이 쇼티지가 오다 보니까 급등을 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HMM 있잖아요. 옛날에 현대상선 망했다가 이름이 바뀐 HMM이 우리나라 코스피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만약 치면 이 코로나 때 그죠? 폭등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센 증시가 됐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일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샌디스크에는 왜 영향을 줬죠? 그렇죠? 샌디스크에 영향을 안 줬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폭락의 원인이라면 샌디스크, 키옥시아에 왜 영향을 줘요? 키옥시아 70% 빠졌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 하락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장이 교체가 과거에 됐을 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이 항상 폭락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베타 관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트리거가 된 거는 애플의 팀 쿡 CEO의 말이 저는 트리거가 됐다고 봅니다. 중국 반도체를 썩게 해줘.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3년 전에 2차 전지가 왜 그렇게 폭락을 했죠? 중국 반도체 그 LFP 그거는 수준 낮은 그런 배터리라서 그거 안 써 했는데 누가 썼죠? 테슬라가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급 자동차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어디죠? 벤츠잖아요. 벤츠 전기차가
중국의 CATL에 LFP 썼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에이, 저가 모델, 거기에다가 쓰는 그런 배터리가 아니었던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애플, 아이폰이 저가 핸드폰입니까? 소위 말해서 하이엔드 제품이잖아요. 중저가 없잖아요. 그죠?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그런 하이엔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애플에서 중국 반도체를 쓴다고? 그죠? 중국 반도체를 쓴다고? 네, 그게 그 투자자들의 어떤 통념을 깬 거예요. 애플이? 그러면 3년 전에 배터리랑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전 세계 이 메모리 산업의 주식에 영향을 준 거죠.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무님 1년 후 맥주 기대하겠습니다. 출첵은 못하지만 퇴근 후 매일 빠지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6,800에 성과급 가입하고 오늘 통장 잔고 모두 모아 2차 성과급에 가입했습니다. 잘한 거 맞죠? 와, 호호, 잘하셨네요. 이 댓글이 어제 아침에 쓰신 거거든요. 예, 어제 이제 19시간 전에 쓰신 거니까 와, 되게 잘하셨네요. 네, 최설리에 7억 5천을 맡겼는데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네, 100% 주식을 사서 현금 제로로 만들어버려 아무 대응도 못하고 네, 한심을 따름입니다. 네,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걸 다 예측을 하고 이래 바닥에서 딱 주식 사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마음이 되게 무겁고 죄송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용 스타일을 보시다가 최설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회사야. 네, 그렇게 되면 그냥 조용히 이제 해지 신청하시고 네, 그 운용 스타일에 맞는 그런 운용사를 조용히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난주 한 지지난주까지는 주식 50%만 채우라고 했다가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지수가 잠깐만요. 얼마였었죠? 7월 20날이었는데요. 이날 종가가 6,516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이 그래도 7,500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6,500, 이 지수대에서는 제가 주식 다 채우라고. 그러고 아마 2, 3일 뒤에 7,100 이렇게 갔을 때는 아마 잘 채웠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저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좀 더 기다렸어야 됐네. 너무 많아가지고요.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성 없다더니 즉시 추진, 급락장 쫓긴 레버리지 대책. 사상 초유의 서킷 브레이크 연이틀 발동에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추가 대책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불과 보름 전에 아예 대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레버리지 배율 조정까지 추진 방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증시의 급락에 정책 방향을 무리하게 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지난 29일 발표된 추가 조치에 시장 상황에 따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목표 배율을 낮추는 가변 레버리지가 포함이 됐는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최근 규정 개정을 참고해서 당국이 배율 조정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시장이 과열되거나 급변하는 상황에서 2배로 설정돼 레버리지 ETF 배율을 낮춰서 투자자와 시장 피해를 줄이는 조치인데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배율을 2배에서 대폭 낮추거나 사실상 일반 ETF 수준으로 상품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고요. 지난 16일 1차 레버리지 보완 대책 발표 때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배율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아예 대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도 관련될 수 있는 데다가 2배 상품을 1.5배로 낮추려면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주주총회보다도 더 어려운 절차라고 설명을 했고요. 레버리지 ETF를 모아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름 만에 입장을 바꿔 이번 대책에서는 배율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대상에 올렸고요. 금융위는 30일 별도 설명 자료를 내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위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의 하나로 거론한 과다 호가 부담금도 적용 대상 기준이 관건인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주문을 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정액의 부담금을 내게 하는 제도이고요. 과도한 투자가 시장을 교란하는 걸 막는 취지인데 현재는 선물 시장에서 과도한 호가를 반복 제출하는 거래자에게 부과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부과금 대상을 증권사, 프로그램 등을 써서 투자하는 기관이나 개인 또는 일반 개인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 역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상당 부분 업계 자율에 맡겼는데 금융위는 이날 총 투자 금액의 20% 등 투자 한도 산정 방식과 세부 방안은 관계기관과 업계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충분한 검토 없이 상품을 도입한 뒤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라고 짚었습니다. ETF의 아버지라 불리는 배재규 한투 운용 대표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상장 폐지가 아닌 자연사 시켜야 한다고 적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사 방식에 대해서는 운용사와 LP와 약간의 제도상 도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대표는 지난 20일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두고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똑같은 노력을 해도 그죠? 기업으로 따지면 열심히 일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금감원이나 금융위에 계신 분도 뭔가 생산적인 회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금융이나 금감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아까운 시간 내셔가지고 모이셔서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대책인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무슨 대책인가.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네, 뭐 이거는 20%만 하고 30%만 하고 보세요. 미국에 지금 코르 3배짜리가 거래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속설 그리고 이번에 뭐 30년짜리, 20년짜리, 10년짜리 장기채에 대한 3배짜리 네,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된 지 벌써 오래됐죠. 거기 들어가서 돈 번 사람이 있습니까? 나 이번에 뭐 나는 돈 벌었는데 누가 댓글에 네, 그렇게 올려놨었는데 제가 그분이 진짜 돈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도박판에도 타짜들이 있잖아요. 도박판에도. 우리가 지금 뭐 타짜 양성소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국민들한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 우리가 물가 상승 때문에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됐든 부동산 투자가 됐든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좀 더 생산성이 있는 그런 주식 투자를 많이 장려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3배짜리 하는 거 금지 안 시키고 있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이번에 이 2배짜리로 5월 달에 상장이 됐다가 급락을 하니까 지금 이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아니 미국 가 가지고 지금 3배짜리 주식에서 터진 사람들, 예, 그 터진 사람들하고 이 터진 사람들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죠? 그 3배짜리 터지는 거는 불을 보는 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요, 투자가. 그냥 불법 도박 사이트 가서 도박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아니 그런 거를 근절을 아직까지도 안 시키면서 당장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2배짜리가 문제가 됐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그 이런 걸로 지금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게 뭐 투자금의 20%? 과도한 거래 행태 제한?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LP들이 있잖아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거래 호가가 없는 시장만큼 안 좋은 시장이 없거든요. 그죠?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기적 거래자가 주식시장에 순기능을 한다 했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하나. 그래서 과도한 거래 행태자, 호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근데 보통은 보면 이제 작전하는 주식이나 이런 거 보면 막 마치 매수가 많은 것처럼 가라 호가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잡아내야죠. 잡아내는데 본인이 매매 목적으로 뭐 호가를 여기 걸고 이 정도 빠지면 매수되게끔 밑에다가 걸어놓고 위에다가도 걸어놓고 뭐 그걸 뭘 제한을 해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데 모의 거래 도입? 네, 3배짜리 뭐 미국에 가서 속설이나 이런 거 3배짜리 모의 거래 그런 시켜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면 그런 상품이 나올 때 너무나 23년에 2차 전지 2배짜리 꼭지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거의 이 사이클 기업을 이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른 데서 2배짜리를 그런 걸 갖다가 기획을 하고 그런 상품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나, 솔직히 그걸 기획한 운용사 카지노식 금융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거예요. 근데 6개월, 1년 지났을 때 과연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아 수익이 온전할까?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했댔잖아요. 1년 안에 마이너스 80% 날 거라고. 그게 너무 불을 보다 아니 그러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건가? 그리고 그럴 수는 있어요. 실력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상품을 내서 투자자들을 크게 손실을 끼친 운용사의 상품이 나올 때마다 그 상품 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그 운용사가 할 능력이 안 되면 그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분들은 우리 업계에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상품심의위원회를 만들든지, 그게 이제 뭐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주식 전문가들은 아니시니까. 네, 그래서 이 상품을 출시할 때도 이 투자자 보호를 사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큰 형님들이 우리나라 이 변동성, 이 외국인 헤지펀드들이나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생하는 외국인 선수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뭐 웩도독하면서 여기서 거의 야, 저 동네는 뭐 돈은 많은데 저기 보면 덩치 큰 세계 3대 연기금이라는 엄청난 덩치도 있고 한데, 야, 걔네들 싸움 뭣도 못해 뭐. 야, 쟤네들 아무것도 안 해. 덩치만 컸지 실제로 내가 저기 가서 설쳐봤는데 아무것도 안 해.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해. 옛날에 그런 노련한 분들이 계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을 야기시키면서 잘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그동안에 어렵게 모은 돈을 쉽게 날리는 일이 없도록. 아까 좋은 주식을 나쁜 가격에 샀는데 어떻게 되나요? 기다리면 되거든. 기다리면 원금 회복이 됩니다.
근데 나쁜 상품을 나쁜 가격에 사잖아요. 회복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쁜 상품을 출시할 때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 그리고 나쁜 가격인지에 대한 부분을, 네, 그걸 이제 판단을 해주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고, 나쁜 가격이 안 가게끔, 네, 국민연금이 위에서 계획대로 팔았어야 되고, 또 너무 지나치게 빠질 때 밑에서 사야 되고요. 뭐 보험사뿐만 아니라 정통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많은 연기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금이 많습니다. 예, 그런 기관들이 좀 더 이제 전문성이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더 실력을 키워 가지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거기서 헤지 펀드들이 그걸 갖다가 더 누르잖아요. 막. 예, 그런 거 못하게끔 거기서 이제 딱 자금 집행하고, 과열되면 자금을 또 팔면서 그 과열을 막아주고, 예, 그 역할을 하면 2배짜리가 있어도 괜찮아요. 2배짜리 정도는. 3배짜리는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외국에 가서도 절대 못하게 지금이라도 막아야 됩니다. 지진에 멈춘 구마모토 TSMC 언제 가동될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지진 현장인데요. 30일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 일본 제지 공장에서 구조 작업 중인 소방대원들이라고 합니다. 와. 30일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있는 TSMC 일본 자회사 JASM 제1공장은 외부 차량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조용한 모습이었는데, 이틀 전 구마모토를 덮친 규모 7.1 강진에 여파다. 반도체 부흥을 내건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 공장도 생산 차질을 피하지 못했고요. 자, 공장은 28일 지진 직후 생산 라인 가동을 멈추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는데요. TSMC는 건물 안전이 확인됐고 전력 용수 안전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다만 제조 장비는 점검과 조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흔들림이 컸던 만큼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고요. 공장 앞에서 만난 관계자는 언제 공장이 재개될지는 모르겠다, 본사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소니 세마이컨덕터 매니팩처링의 구마모토 테크놀로지 센터도 분위기는 비슷했고요. 이곳은 지진 발생 직후부터 생산 활동을 멈췄고요. 일본 언론들은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미세한 진동에도 생산 장비와 웨이퍼 상태를 정밀 점검해야 해서 조업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 물류망 정상화도 재가동을 결정하는 변수이고,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 일본 경제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구조와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진 피해가 컸던 구마모토시 남쪽 우키시와 야스시로시에서는 정전과 단수 등으로 여전히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날 우키시청 앞에는 급수를 받기 위해 주민들이 물통을 들고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50대 남성은 언제 물이 다시 나올지 모르겠다, 화장실도 쓸 수 없어 용변을 위해 이곳까지 오고 있다고 했고요. 도로 곳곳이 균열이 있거나 뒤틀려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도 몇 차례 길을 돌아가야 했고, 굴뚝 일부가 부러져 무너진 일본 제지 공장도 이곳에 있었다네요. 인명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진도 계속되고 있고, 29일 오후 10시 19분쯤에는 5.8도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구마모토현에서 피난소 420곳이 설치돼서 8,698명이 머물러 있고요. 구마모토 나가사키현 일대에는 약 8만 4천 가구가 단수 상태입니다. 자,
80년대에는 일본이 그죠? 제조 강국이고 뭐 엄청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요즘은 보면요. 일본이 뭐 물가가 30년 동안 이 디플레이션 국가였다 보니까 어제 제가 들었는데 일본의 대졸 초임이 한 2,500?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물가는 또 비싸고 그동안의 노령화가 우리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일자리는 좀 많다고 하긴 하던데 수출도 이제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고요. 물론 반도체 영향이 좀 있긴 하지만 일본은 잘 사는데 지진. 네. 저런 지진이 언제 또 항시 있잖아요. 항시. 예, 이런저런 거 다 따져보면 참 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아주 힘든 시장은 맞습니다. 변동성이 심해가지고요. 박철환의 마켓나우, 버블이 가려낸 AI만 살아남는다. 자, 위대한 기술은 언제나 단기적 과대평가에 거품이 꺼진 뒤에야 과소평가됐던 진짜 혁명의 얼굴을 드러낸다. AI도 그 길을 걷고 있다. 2000년대 초 닷컴이라는 이름만으로 주가는 폭등했고 많은 이들이 광기를 기억한다. 오늘날 AI를 보며 데자뷰를 느끼는 이유다. 그러나 버블의 잔해 아래에서 진짜 변화가 진행이 됐고 과잉 투자로 구축된 인프라와 데이터는 산업의 토대가 됐고 인터넷은 어느새 혁명이 아닌 일상이 됐다. 당시의 예측은 속력에서는 틀렸지만 그렇죠. 너무 빨리 주가가 올랐죠. 방향에서는 옳았다. 이거 참 좋은 말이네요. 속력에서는 틀렸지만 방향에서는 올랐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어떤 테마가 불었을 때 주식시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죠? 이 산업의 변화나 이 트렌드의 변화 이런 거 참 빨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지금은. 속도가 항상 속력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시장의 수익 수단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재편한 기술이었다.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지만 인터넷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버블이 혁명을 끝내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버블의 연이은 생성과 소멸은 살아남을 기술과 기업을 가려내는 과정이었다. 지금 인터넷이라는 토대 위에서 새 혁명을 준비하는 AI는 20년 뒤에도 세상을 바꾸고 있을까? 20여 년 전 대중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서사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학습 효과 덕분에 지금은 훨씬 신중하다. 그런데도 AI 업계는 막연한 미래 대신 2030년 같은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며 기대를 키운다. AI의 변혁성 자체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문제는 그 변화가 지금의 생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으로 나타날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술은 거의 매일 예상을 벗어난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런데도 업계는 범용 인공지능, AGI죠. 초지능, ASI, 월드 모델 같은 개념을 마치 눈앞에 다가온 현실인 양 내세우며 그 도래 시점까지 점친다. 버블의 경고음은 이미 사방에서 울리고 있다.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인터넷이 지나온 20여 년의 궤적이 증명하듯 미래의 기술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도착한다. 그러나 일단 현실이 되면 이전의 세계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다. 세상을 바꾼다는 확신은 때로 버블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실체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이미 몇 차례의 AI 겨울을 거쳤고 이제 또 한 번의 버블을 통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10년 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오늘의 모든 AI가 아니라 그 버블을 견디고 살아남은 AI일 가능성이 크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 새로운 패러다임,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혁신 기술이 나왔을 때 제가 그 1파 상승에 따라갈 필요 없다 했잖아요. 1파 상승하고 캐점 나오고 그다음에 3파 상승이 시작되는데 이 3파 상승은 1파에 300개의 업체들이 탄생을 하고 2파 조정해서 거의 뭐 270개, 280개 망하죠. 망하고 나머지 사실은 뭐 3개 정도? 네, 3개에서 한 5개 정도? 뭐 각국 다 합치면 뭐 30개 될 수도 있는데 그 300개 중에서 살아남은 30개가 이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면서. 근데 그 끌고 가는 1, 2등이 기존의 1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야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후의 제리 양이 그때 당시는 앨런 머스크였습니다. 지나고 봤더니 뭐야 구글이었네. 우리나라는 다음 혜터가 지나고 났더니 네이버였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오늘의 버블은 훗날 혁명의 비용으로 기억될지 모른다. 역사는 미래를 예측한 사람보다 버블을 견디고 살아남은 기술을 더 오래 기억한다. 역사는 미래를 예측한 사람보다 버블을 견디고 살아남은 기술을 더 오래 기억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이 적혀 있네요. 버블이 역사의 에피소드라면 살아남은 기술은 역사의 다음 장을 쓴다. 제가 좋아하는 칼럼이기도 하지만 오늘 칼럼이 참 너무 좋네요. 버블이 가려낸 AI만 살아남는다. 자, 장혜수의 뉴스터치의 서킷 브레이커에 무뎌지면 자, 1980년대 여름밤 서울의 한 가정집 풍경이다. 선풍기가 돌아가는 마루에서 온 가족이 TV 드라마를 본다. 어머니가 다리미 전원을 켜는 순간 집안이 7억으로 변한다. 짜증난 아버지는 여보를 외친 뒤 두꺼비 집에 다녀올게 라며 현관을 나선다.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상용화한 이후 전기제품 사용이 늘자 과전류로 인한 화재가 잇따랐고요. 이듬해 에디슨은 안전 퓨즈를 발명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요. 과전류로 발생한 열과 구리보다 녹는 점이 낮은 이 납, 그게 퓨즈군요. 납을 이용해서 전기를 끊는 장치인데 퓨즈는 일회용이라 녹을 때마다 바꿔야 하고요. 1924년 독일 발명가 휴고 스토츠는 열팽창 계수가 다른 이 두 금속을 맞붙인 바이메탈을 활용한 열동식 회로 차단 장치를 내놨고요. 과전류로 열이 발생하면 이 바이메탈이 휘어지면서 차단 스위치를 내리는 장치이군요. 스위치만 올리면 재작동하게 됩니다. 장비에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직관적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서킷. 회로를 탁 끊어버린다.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커. 전기장비 이름이 금융시장에 들어온 계기는 1987년 10월 이른바 블랙먼데이 사태였는데 증권거래의 컴퓨터 자동매매 시스템을 도입한 직후 미국 다우지수가 하루에 22.6% 폭락했습니다. 니콜라스 브래디가 이끈 조사위원회는 주가가 내려가면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을 더 파는 이 컴퓨터 알고리즘 탓에 매도의 악순환이 일어났다고 발표했고요. 회로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처럼 주식 거래를 강제 중단하는 제도 도입도 권고했고요. 1년 뒤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을 했고요. 한국은 1998년 12월부터였다고 합니다. 지난 28년간 한국 증권시장이 코스피에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15차례인데요. 올해에만 9차례, 이번 달에만 4차례. 너무 잦아서 무뎌진 걸까? 주식창이 멈춰서도 덤덤한 표정이다. 아버지는 두꺼비 집을 열고 나이프 스위치 안쪽 퓨즈를 교체한다. 집안이 환해지고 TV도 다시 켜진다. 뉴스가 시작한다. 며칠 전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두꺼비 집이 꼽힌다. 교체가 귀찮아 나이프 스위치를 퓨즈 대신
구리선으로 연결했단다. 회로가 자주 멈춘다고 무뎌지면 또 귀찮다고 마구 대응하며 결국 홀랑 타버린 잿더미 위에 올랐는다. 야, 이 서킷 브레이크를 이렇게 칼럼으로 적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칼럼을 참 좋아합니다. 역사적인 것도 배우고, 그죠?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의 백열 전구가 상용화되고 그러면서 이 서킷 브레이크가 나올 때까지 이런 또 역사적인 것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도 주식시장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월가가 우려한 레버리지, 한국이 아니었나? 상황 인식 못한 아셴 브레너의 추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기업 실적에서 나타난 요인 외 월가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레오폴드 아셴 브레너가 이끄는 헤지펀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SA 펀드의 몰락입니다. 레오폴드 아셴 브레너는 이 청년이다, 그죠? 지난 2024년 이후 월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투자자였는데 상황인식이라는 에세이로 월가의 투자를 끌어모은 오픈 AI 출신의 20대 천재죠. 오픈 AI 출신이에요. 상황인식? 아셈 브레너는 AI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했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AI 모델이 얼마나 정교해질지가 아니라 AI 모델을 가동할 인프라, 즉 전력과 메모리 저장 장치 등이 얼마나 부족해질 것인가에 있다고 주장해 왔고요. 그가 주도하는 SA 펀드 역시 네비우스나 샌디스코와 같은 주식에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상장 당시 SA 펀드가 투자 의향을 밝혔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펀드는 한때 450억 달러 규모까지 커졌답니다. 한 70조, 60조, 70조까지 했네요. 지난 1분기 말 기준 SA 펀드는 가격이 급등했던 이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풋옵션을 걸었다는 점이 얼마 전에 확인이 됐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는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하락 배팅이라기보다는 기존 종목을 보유하면서 하방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해지 전략으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SA 펀드가 이렇게 빠르게 몸집을 키운 원동력은 이 레버리지 전략이었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종합하면 이 펀드는 상장 주식의 약 4배의 규모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누군가가 4배가량의 레버리지를 투자했다는 것은 해당 포지션 가치가 25%만 하락해도 투자 원금이 모두 날아가 버린다는 뜻과도 같죠. 자, 1억이 있는데 4억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4억이 다시 3억, 즉 25% 하락이 나면 내 원금 1억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깡통이 되는 건데 최근 기술적 하락으로 인해서 레버리지로 쌓아 올린 SA 펀드의 왕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요. 옵션 외 가격에 숏포지션을 거는 식의 해지로는 해결이 안 되는 정도의 급락장을 맞이하면서 이 강제 청사, 마진콜 위험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SA 펀드는 마진콜 위기 속에서 기존 주식을 미국의 시타델에 팔아넘기는 선택을 하고요. 일부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이 알려진 이 SA 펀드를 시타델이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타델이 기술주 투자 심리를 흔들어서 SA 펀드의 마진콜을 유도했다는 게 논리의 골자이고요. 공교롭게도 시타델은 지난 27일 미국이 7월 기준금리를 깜짝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번에 7월 FMC 회의에서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과거 연준 의장 교체 이후에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
네, 그런 거를 다 알고 요런 보고서를 냈을 수도 있다. 그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며 반도체와 같은 성장주 주가는 악영향을 받는데 이 공포를 시타델이 조장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음모론이 사실이든 아니든 SA펀드가 들고 있던 주식은 반대 매매로 인한 매도 압력이 사라졌고요. 이것이 네비우스와 샌디스크 등의 상승 동력이라고 보는 월가의 분석이 존재합니다. 한편에서는 아셈브렌의 지나친 자신감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큰 원인이라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를 게 명확하니 레버리지로 앞질러 가자는 전략을 고수한 월가의 젊은 천재마저도 계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증명된 셈이니까요. 결국 이번 사태로 과도한 레버리지는 위험하다는 교훈이 또다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게 됐습니다. 이 경우는 월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신인규 기자가 쓰셨군요. 결국 이 좋은 주식을 질렀지만 아까 좋은 주식 나쁜 가격 요 얘기도 있었는데 내 포지션을 그죠? 좋은 주식을 과도하게 사잖아요. 레버리지. 네, 그러면 이 흔들리는 변동성에 이렇게 털려버립니다. 좋은 주식을 잔뜩 사놨는데 결국은 시타델한테 다 뺏긴 거잖아요. 시타델한테 넘어가고 나서는 이제는 반대 매매로 인한 매도 압력이 없어지면서 주가가 급반등. 사실 이렇게 장이 좋을 때 헤지펀드가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 쓰다가 청산된 케이스가 코로나 직후에도 있었잖아요. 코로나 직후에 21년 4월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우리나라의 이 빌황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아케고스 펀드가 청산되죠. 그때도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고 있다가. 그래서 21년 들어갔을 때도 그때 이제 올해 장은 뭐 왔다 갔다 울퉁불퉁한 장, 그리고 레버리지는 뭐 이제는 줄여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아무튼 내 포지션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은 나의 자금 관리. 변동성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그죠? 변동성은 현금이 빵이면 이런 변동성에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 포지션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 나의 자금 관리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칼럼, 허지원의 마음 상담소, 이번 생이 망했다는 이야기. 자, 어떤 얘기로 풀어나가실지 궁금한데, 이번 생은 망했다는 생각만 계속 들어요 라는 내담자 이야기를 들으면 저 역시 암담한 마음이 들어 그렇게 느낄 수 있겠어요 라고 함께 풀주거 이야기를 건네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젠가 다시 다루어야 할 주제를 가만히 기록해 둡니다. 이후로도 자신을 계속해서 판단하는가. 최근 혹시 나 오늘 좀 별로네. 내가 이걸 시작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며 나 자신에 대해 품었던 생각들이 있는지요. 그 모든 생각은 판단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걸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걸 우리가 오판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객관적인 자기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오래 겪으며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나에 대한 어떤 평가도 판단도 멈춰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판단을 거두고 너그러이 보는 것, 이것이 나에 대한 자비입니다. 컴패션.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자비 척도, 셀프 컴패션 스케일에서는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높은 자기 자비, 나의 실패와 결함, 고통을 보편적인 인간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거 딱 전해요. 낮은 자기 냉대, 셀프 콜드니스, 자신을 섣불리 판단하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인데, 자, 이 중에 한국 사람들은 전자를 그나마 잘한다고 합니다. 높은 자기 자비. 근데 뭐 자기야,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더라고. 근데 또 사라지더라. 말을 안 할 뿐이지 다들 비슷해하며 인간의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고통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와 운동이나 종교, 명상, 모임을 통해 자신을 돌봅니다. 다만 한국 사람들의 조금 더 두드러지는 특성이 자기 냉담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꽤나 잘 챙기지만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자동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데 외모, 성격, 능력, 성취. 저희 연구실에서 위척도를 사용해서 올해 초 발표했던 1200여 명 청년 대상 연구의 골자도 그러했습니다. 아동기에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일들은 다수가 경험하는데 이게 보통 전체 인구의 64% 정도 되고요. 이것이 우울 불안으로 이어지는 그 경로 아래에는 자신의 결함을 가혹하게 비판하고 세상에서 고립되는 자기 냉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네요. 즉 압도적인 역경을 경험했을 때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이들은 우울과 불안을 덜 경험했고요. 실제로 내가 부족하거나 미성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판과 거절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실은 모두들 그렇게 결함이 많습니다. 한심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그렇게까지 혹독한 자기 비난을 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스로에게 유독 엄격했던 분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꽤나 오래 시간을 들여 바꾸어 가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러 기법 중에서 두 가지를 여기 놓고 가니 한동안 시도해 보세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연구들로 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입니다. 자, 첫째, 내 안의 판단을 알아차리세요. 이미 습관이 되어 내가 숨쉬듯 나와 타인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내 판단이 여기 있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한심하게 살지 싶을 때, 여기에 또 내 판단이 있네 라고. 이것이 나의 판단을 잠자코 있게 합니다. 나의 판단을 사실로 믿고 휘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평가도 서서히 멈춰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결국 그 잣대가 나에게도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둘째, 나와 타인과 다시 연결되는 것인데 이 작업은 많은 자비 기반 개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낯선 이와 모든 생의 고통을 알아차리세요. 또한 이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살게 했음을 감사히 곱씹어 주세요. 가장 강하고 가장 성숙한 이들만이 건넬 수 있는 자애가 내게 있는 듯 모든 생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우울과 불안, 감정적 경량을 실제로 낮추고 나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망한 인생인데요 라는 생각이 여전히 맴돈다면 이제 알아차릴 순간입니다. 내 삶을 망했다고 폄하하는 나의 판단이 여기 있네. 제가 예전에 인사이드 아웃 그 영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우연히 보고 와 진짜 좋은 영화다. 네, 한참 지나서 봤었죠. 인사이드 아웃.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2도 나오고 그죠? 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네, 거기서 보면 우울, 슬픔, 조이, 기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한 감정이 너무 커져버리면 그게 잘못하면 교만이 되고 공포 너무 이제 소심해지고 그죠? 그래서 내 감정들을 다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다 필요한 거다.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내 마음의 감정들을 다스리는 게 참 힘듭니다. 그죠? 힘든데 이 허지영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판단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가치관도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제가 유학 가서 그 MBA 시간에 그 에스키모인들의 생활 방식, 태어난 아기를 바로 그 영하 30-40 도에 이글루 밖에 내놨다가 5분 뒤에 생존한 애만 키운다. 그걸로 막 논란이 많았을 때 그 어떤 미국 친구가 아니 왜 그 나라의 문화와 컬처, 그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식이잖아요. 여러 애를 키울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열성으로 태어난 애를 가려내는 방법일 수가 있잖아요. 되게 잔인하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다른 나라의 그런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잣대를 뭐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가?' 네. 다른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는 게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가 보면 너무 나 자신은 되게 깨끗하고 나 자신은 너무 잘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나에 대한 이 판단도 너무 냉혹해지고 나 그 기준 스탠다드가 너무 높을수록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좀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생은 망했다." 네. 예 저희 아들도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망했다." 네. 그런데 망하고 도전하고 망하고 도전하고 저는 그러잖아요. 망하고 도전하고 도전했는데 또 망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는 왜 하는 게 다 안 돼. 아무 상관없다고. 어차피 죽을 때 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그냥 내가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도전하고 실패도 해 보고 내 인생의 드라마가 얼마나 다이내믹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음 물론 좀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캐나다 지루한 천국, 한국 다이내믹한 지옥. 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살래? 저는 다이내믹한 지옥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인생이 재밌으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웜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